사부님 잡혀가면 구해오고 이게 10권 내내 반복이 돼요. 그래서 읽다 보면 여기서 뭘 배울 수 있다는 거지. 장자를 많이 좋아했고 떠나보내고 싶습니다. 청년캠프 심포지엄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금성에서 공부하고 있는 강재안입니다. 네, 저는 이번 1년 동안 서유기를 공부했는데 이번에 쓴 청년캠프 에세이의 제목은 삼장법사의 속도로 한 걸음씩 가자입니다. 이 서유기라는 작품을 제목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내용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랬거든요. 이번에 금성을 하면서 서유기를 읽을 기회가 생겨서 서유기를 읽게 돼서 그 내용이 정확히 어떤 건지 한번 소개를 드리고 싶어요. 이 서유기는 잘 아시는 삼장법사, 손오공, 저팔계, 사우정, 그리고 백마라고 하는 이 말까지 해서 이 일행이 이제 당나라에서 서천, 부처님 계시는 인도까지 대승경전을 구하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삼장법사 일행은 이 경전을 구하기 위해서 10만 8천 리를 가야 돼요. 당나라에서 서천까지. 이 10만 8천 리의 길은 이 일행이 가는데 14년이 걸렸고 이 14년 동안에 81개의 난을 겪었다고 해요. 81개의 순환을 겪은 거죠. 이 삼장법사 일행은 사실 캐릭터가 되게 다양해요. 예상했을 때는 약간 재미없을 것도 같고 하단 말이에요. 삼장법사는 이 대단한 스님일 거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소심하고 눈물도 많고 겁도 많고 그리고 잘 잡혀가요. 일단 요괴들한테 무능력합니다. 그리고 손오공은 이제 능력이 많죠. 원숭이니까 빠르고 싸움도 잘하고 대신에 이제 화가 많고 잔인해요. 저팔계는 나라라 슈퍼보드 같은 데서 이미지가 있었을 것 같은데 탐욕스럽고 밥을 많이 먹길 좋아하고 잠자고 게으른 걸 좋아하고 또 여자를 좋아해요. 사우정은 조용해서 이제 이미지가 없어요. 하여간 벌써 이제 이 일행만 해도 캐릭터가 다양한데 여기에 요괴나 신선들까지 합쳐지면 아주 다양한 얘기가 펼쳐지죠. 이런 서유기가 81난의 그 모험을 떠나는데 서유기의 시작은 길을 떠나는 데서부터 시작이 아니라 이 손오공의 탄생부터 시작을 해요. 이 손오공은 사실 하늘과 땅의 전기를 받아서 돌이 생기는데 이 돌알이 깨지면서 탄생한 게 손오공이에요. 그래서 돌 원숭이인 거죠. 이 돌 원숭이 손오공은 다른 원숭이들보다 용감하고 싸움 실력도 좋고 또 주변의 요괴들을 지배하고 싶은 야심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큰 능력을 가지고 주변의 요괴들을 다 정복한 다음에 원숭이 왕이 됩니다. 원숭이 왕이 되고 나서 주변의 요괴 왕들이랑 형님아우하는 사이가 되고 또 이 주변을 다 평정을 했죠. 하다 보니 왕들이 가진 특징 있잖아요. 진시황 같은. 이 모든 걸 다 정복하고 나면 이제 죽기 싫어지는 이 병에 걸려서 어떻게 하면 죽지 않을 수 있을까? 해서 방법을 찾으러 가요. 먼 길을 떠나서 수보리 조사님이라고 하는 분을 만나서 도수를 배웁니다. 거기서 배운 게 대표적으로 근두운을 타는 방법이나 이제 72가지, 72가지의 변신술을 배워요. 그런 다음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서 나 돌아왔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손오공은 이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하늘과 땅을 다 뒤집고 다녀요. 이제 막 무기를 빼앗으러 용궁에 간다거나 또 하늘나라에 가서 내가 이렇게 세니까 관직을 줘라 이렇게 요구하거나 하늘나라에서는 이렇게 강하고 이런 요괴를 막을 방법이 없어서 원하는 대로 다 해줘요. 그러다가 손오공이 내가 이렇게 강한데 옥황상제 하나 못 해봐? 하면서 옥황상제 자리를 내놔. 내가 제일 세잖아. 하니까 이때 하늘나라에서 SOS를 치죠. 석가열애님한테 와서 좀 얘를 좀 잡아주세요. 그래서 이분이 오셔서 손오공을 만나요. 손오공이 나 옥황상제 하게 해줘 하고 있는 사이에 석가열애님이 오셔서 이 손오공한테 내기를 하자고 합니다. 어떻게 하자고 하냐면 너 나랑 내기를 해서 나를 이기면 너 옥황상제 하게 해줄게. 근데 안 그러면 넌 벌을 받아야 될 거야. 손오공이 어떤 내기인데 네가 근두운을 타고 세상의 끝까지 한번 가봐. 내 손바닥에
손바닥을 벗어나 보는 거야. 그래서 여기를 나는 근둔을 잘 타니까 그런 건 나는 충분해 하면서 갔는데 손오공이 근둔을 쑥 타고 가니까 살 색깔의 5가지 보물이가 있었대요. 그래서 여기다가 손오공 세상 끝까지 왔다가 남기고 돌아와서 당신의 손바닥은 진작 다야 지나쳤고 난 세상 끝까지 갔다 왔어 하니까 부처님이 야, 내 손을 한번 봐봐라. 내 손에 네가 여기 적어놨잖아. 여기가 세상 끝인 줄 알고 있었잖아. 너는 세상 끝은커녕 내 손바닥 안에서 논 거야. 그래서 손오공이 이분의 이 능력은 엄청나게 대단한 거였구나 한 얘기가 바로 부처님 손바닥 아니라는 얘기예요. 유명한 얘기죠. 그래서 이대로 손오공은 그대로 갇히게 돼요. 이 부처님 5손가락이 오행이 돼서 오행산이 되어서 손오공을 가둔 거죠. 손오공은 이대로 500년 동안 산 아래에 갇혀서 깔린 채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손오공이 고통을 받던 차에 부처님은 당나라에 고통을 받는 중생이 많다는 걸 알게 되고 이 중생을 구하기 위해서 서천에서 대승경전이 당나라로 전해지기를 바라게 돼요. 그래서 이 대승경전을 전달하러 올 사람을 구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니 이거를 관음보살님이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죠. 이 관음보살님이 서천에서 당나라로 가던 중에 이 경전을 구하기 위한 원정대를 미리 준비하게 되는데 이 손오공도 가면서 한번 고르고 또 다른 2 제자도 고르게 돼요. 그게 바로 저팔계와 사후정이죠. 저팔계와 사후정도 손오공처럼 비슷하게 이런 고통을 받는 중이었는데 어떤 거였냐면 저팔계는 하늘나라의 천봉원수라는 계급이에요. 이 은하수 군대를 다루던 대단한 인물이에요. 하여간 얘가 하늘나라에서 연회를 하다가 궁녀를 추행하면서 성추행하면서 벌을 받고 땅으로 떨어져요. 근데 그럴 때 이 배를 타고 나는 바람에 돼지의 뱃속으로 들어가서 돼지 모습으로 태어나게 된 거예요. 사후정은 비슷하게 연회에서 술잔을 깨뜨렸다는 죄로 떨어지게 되죠. 사후정도 대단한 장수였는데 하여간 이런 식으로 고통을 받던 요괴들을 관음보살님이 거두셔서 너가 지금 받는 고통에서 구해줄 테니 이 경전을 구하는 여행을 네가 도와라. 그러면 네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마. 그래서 이 요괴들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거죠. 하여간 이런 식으로 이 삼장법사와 세 제자가 경전을 구하는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이 이유가 물론 당나라의 중생들을 구하겠다는 이 큰 목적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자신을 구하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내가 지금 받는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대부분의 이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한 여정이라고 하면 되게 막 거룩하고 엄숙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을 구하겠다는 이 목적의식 같은 건 전혀 느껴지지 않고 좀 코미디 영화 같은 그게 있어요. 왜냐하면 손오공은 능력이 좋기 때문에 대부분의 일을 다 손오공이 해내지만 그렇다면 당연히 삼장법사가 손오공을 예뻐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저팔계는 게으르고 밥도 많이 먹고 여자 보면은 뒤로 돌아서는 얘를 삼장법사가 더 좋아해요. 예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오공은 아주 분통이 터지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분위기가 제가 생각한 거랑은 많이 달라요. 그리고 그런 일행들 사이에서 요괴를 퇴치하고 그게 10권 내내 반복이 돼요. 서로 투닥대다가 요괴 나오면 잡고 사부님 잡혀가면 구해오고 이게 10권 내내 반복이 돼요. 그래서 읽다 보면 여기서 뭘 배울 수 있다는 거지. 뭐 싸움이 좀 달랐나? 아니면 삼장법사가 좀 얘기하는 대사에 뭐가 있나? 하면서 봐도 전혀 느껴지는 바가 없었어요, 솔직히. 그래서 이 서유기가 이런 장면을 통해서 저에게 전하려는 메시지가 뭐였을까?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제가 주로 뽑은 장면이 있는데 이 중간에 그런 장면이 나와요. 저팔계가 형님, 이 모래강을 건널 때 우리 근둔을 타고 건너면 되지 않아요? 모래강이 한 번 들어가면 다 빠져서 나올 수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근둔 타고 가면 되는데 왜 여기를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오공이 우리야 건널 수 있지. 근데 사부님은 근둔에 그냥 태울 수가 없어. 왜냐면 속세의 사람이고 너무 무거워. 우리는 어쨌든 요괴긴 했지만 수행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근둔을 타서 건널 수가 있어. 하지만 사부님은 속세의 사람이고 걸어서 수행을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근둔을 탈 수 없어.
또 근둔을 타고 한 번에 갈 수 있다면 서천까지 가는 여행이 무슨 소용이겠어? 걸어서 갔을 때 의미가 있을 거야. 그래서 근둔을 탈 수 없어. 이걸 그냥 보면 약간 절망감이 들어요. 이제 날로 먹을 생각하지 마라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둔을 타고 갈 수 없다. 네가 옳은 것,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면 고통 속에 있을 것이고 또 그 진리를 찾는 여행을 가더라도 고통을 받아야 돼. 고통은 어쨌든 필연적인 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힘들었는데 이 서유기를 해석하는 어른의 서유기라는 책이 따로 있었어요. 이제 성태윤 교수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이 장면을 해석해 주시기를 사실 불교에는 마음속의 원숭이 심원이라는 비유가 있대요. 그래서 손오공이 그 마음속의 원숭이를 의미하는 거고 이 손오공이 근둔을 타고 한 번에 당나라에서 서천으로 갈 수 있는 건 그게 바로 마음의 속도를 얘기하는 거래요. 마음만 먹으면 바로 서천으로 갈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마음의 속도다. 그런데 그 마음의 속도만으로 서천을 갈 수 없고 결국 몸으로 가야 된다. 이 장면이 그런 의미를 한대요. 수행을 하려면, 경전을 구하려면 마음이 생각한 최단거리, 최고 속도로는 갈 수가 없고 마음의 속도로만 가야 가능하다. 그렇다면 제가 이 서유기를 보면서 어떤 의미도 느끼지 못했던 이유가 좀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저의 빠른 마음의 속도로 서유기를 봤기 때문에 의미를 느끼지 못한 거죠. 중간도 못 갔는데 감사합니다. 저는 질문이 2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지안이 글 읽으면서 되게 궁금했던 그냥 점이었어요. 그래서 삼장법사의 장점으로 한 3가지 정도를 꼽으셨는데 하나는 불심과 둘째는 오래 앉아있는 능력 그리고 3번째가 잘생기고 훤칠한 외모더라고요. 그래서 삼장법사가 잘생겼나요? 이게 궁금했어요. 첫 번째로. 이제 스님이시다 보니까 탁발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제 보시를 받으셔야 식사를 할 수가 있는데 민가에 가서 이 세 제자는 다 요괴다 보니까 얼굴이 엄청 험악해요. 일단 돼지 요괴에다가 손오공도 막 입이 튀어나오니 원숭이 요괴고 사오정도 막 머리는 산발에 엄청 무섭게 생겼어요. 근데 이 제자들은 다 얼굴을 숨기고 있어야 되고 이제 삼장법사님이 가셔서 저는 스님인데 하루만 재워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하면 다들 호감이 생겨서 들어오시죠 이래요. 그러다가 뒤에서 제자들이 너희도 와라 해서 딱 얼굴을 보면 난 요괴는 들이기 싫어요. 아니에요, 얘네들은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의 삼장법사가 얼굴과 외모로 설득하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오피셜이에요. 2번째 질문은 저는 이제 서유기를 지안이 글을 통해서 처음 이제 알게 됐어요. 그 내용을 되게 재밌게 읽었는데 손오공이라면 순식간에 갈 서천을 삼장법사의 걸음으로 가니까 14년이나 걸리잖아요. 네. 네, 서유기를 읽고 앞으로 지안쌤이 내 마음의 속도가 아니고 몸의 속도에 맞춰서 한 발 한 발 간다고 할 때 그 몸의 속도에 맞춰서 간다는 게 뭔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이 마음의 속도라고 하면 제가 대표적으로 느낀 건 갑자기 오늘부터 이제 열심히 살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주로 계획을 세우는 게 내일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서 오전 시간에는 내내 공부를 하고 점심을 12시에 먹고 1시간 동안 나가서 산책을 한 다음에 오후 시간에 또 책을 읽고 저녁밥을 먹고 저녁 때 운동을 또 나가서 알차게 보내야지라는 이런 계획을 1년, 2년, 3년을 하는 게 마음의 속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몸은 이걸 따를 수가 없죠. 당장 계획을 세우더라도 다음날 엄청 늦게 일어나는 것부터 이렇게 계획이 다 깨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럴 때 마음의 속도로 간다는 건 이미 실패한 거고 몸의 속도로 간다는 건 그렇게 마음 생각한 대로 갈 수도 없고 맨날 실패자고 나는 못났고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일어나서 책은 한 장 읽었잖아. 그거보단 낫지. 그런 식으로 쌓여야 한다. 왜냐하면 마음의 속도는 한순간에 서천으로 갈 수 있지만 걸어서 14년이 걸렸던 것처럼 그런 식의 차이가 나더라도 한 발 가긴 했다. 그게 몸의 속도가 아닌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발표에서 진리를 알아도 고통이라고 하셨고 진리를 추구해도 고통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왜 경전을 찾으러 가야 할까요? 결국은 진리를 찾는 고통 끝에
진리를 찾아가는 고통을 끝에 고통이 사라지니까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죠. 진리를 알아도 고통이라고 하셨거든요. 알아도 고통이라고 했었나요, 제가? 네. 잘못 말한 것 같아요. 몸의 속도는 저희가 물리적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좀 이해가 되는데 마음의 속도가 있는 건가? 나는 약간 그 마음이 그러니까 무상하다고 하고 근데 그게 어떻게 속도가 있는 거지? 라고 하는 조금 생각이 들었는데 이 말씀하신 마음의 속도가 어떤 맥락 속에서 나오는지. 속도라고 하니까 이제 마음은 가겠다고 먹은 순간 거기 있는 거기 때문에 속도가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비교해서 생각한 것 같아요. 몸은 거기까지 가는데 이만큼씩 걸리지만 마음은 먹은 순간 여기에 있으니까 비교하자면 이쪽이 훨씬 몸의 속도가 훨씬 늦고 마음이 훨씬 빠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마음이 속도가 빠르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마음은 먹은 순간 거기 갔잖아요. 이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마음의 속도가 빠르다보다는 몸의 속도가 늦다? 몸의 속도는 훨씬 느리다? 네, 뭔가 행동과 습관의 변화의 그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네네네, 말씀이신 그 지안이 얘기를 아까 들었을 때 내가 내 몸의 속도에만 맞춰 가는 것보다 좀 다른 게 필요하지 않을까? 마음의 속도로 막 욕심내고 거기까지 막 가 있고 근데 이제 내 몸의 관성대로 가는 거랑 내가 오늘 일어났네, 오늘 좀 했네 이런 게 아니고 근데 이 밴드가 소천으로 계속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 지점은 뭐가 있을까? 마음의 속도도 아니고 근데 몸의 관성대로 가는 그런 것도 아니라면 그런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네, 보충 설명 필요할 것 같아요. 그냥 자기를 나 이만큼 했으니까 됐어 이런 식으로 합리화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몸의 속도에 더해서 무엇이 더 필요한가 했을 때는 삼장법사의 그 특징 중에 사람을 구하겠다는 깊은 불심과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구하겠다는 깊은 마음과 몸의 속도, 그러니까 천천히 가는 것이 합쳐져야지 결국 14년에 걸쳐서 서천에 갔다는 결과가 이루어질 수 있었듯이 그냥 나는 좀 나약하고 그러니까 천천히 갈래 이런 것이 아닌 나는 꼭 이거를 해서 사람들을 구하겠어 하는 굳은 마음과 그렇지만 나는 수행을 몸의 속도로 해야겠어 라는 것이 더해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토요 글쓰기 학교 들었던 복양이고요. 제가 정한 주제는 자연에서 보고 비워라 이 한마디로 이 내용인데요. 그 텍스트는 장자입니다. 장자를 많이 좋아했고 떠나보내고 싶습니다. 그 장자를 처음 만났을 때가 제가 청년 깨봉이 처음 왔을 때 사실은 청년 고전학교를 저희가 다 동기예요. 들었었는데 그때 이제 3번째 시간이 길쌤이 장자를 소개해 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장자 얘기를 막 이렇게 40분 정도 해주셨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사실 이유를 알 수 없는데 저 사람은 내가 너무 공부하고 싶다 이 생각이 너무 바로 들었어요. 그래서 장자 책을 끝나고 바로 주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한 티가 나는 게 책값이 4만 원이 넘으면 일단 의심을 해야 돼요. 도착을 했는데 그러니까 벽돌이 도착한 거예요. 그리고 막 한자로 적혀 있고 그래서 내가 잘못 알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뭔가 그 느낌이 너무 좋았었거든요. 저한테는 진짜 자유가 있으면 저 사람한테 있겠다 이런 생각이 그때 들었었는데 그러고는 장자 책을 펼쳤는데 첫 제목이 소요유였어요. 소요유. 그러니까 소요유가 무슨 뜻이냐면 그땐 진짜 못 모르고 읽었던 것 같은데 소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유유자적하게 유가 논류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장자한테는 유유자적하면서 노는 삶인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사실은 공부하러 왔을 때는 그러니까 삶을 유유자적하면서 놀아본 적이 있나? 이런 생각이 저한테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았을까라고 했을 때 2가지를 처음에 의심했습니다. 첫 번째는 금수저다. 그러니까 일단 돈이 많았을 것 같다.
근데 장자 일화들을 보면은 장자는 그 진짜 얼굴이 맨날 누렇게 떠서 집신을 엮으면서 생계를 유지한 백수였어요. 거지였던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의 시대상이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순 시대 살았나? 아니면 태평성대를 누렸나? 왜냐면 어떤 시대가 있으면 시대가 주는 안락함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그래서 장자의 시대를 봤을 때는 전국시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춘추 전국시대라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국시대가 춘추시대보다 훨씬 더 잔인했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하루에도 몇 번씩 죽임을 당하고 시체가 쌓여있는 시대에 살았는데 그런 시대에 그런 환경에 살았으면서 너무 유유자적 놀면서 그리고 막 대사하는 거 보면 막 진짜 무궁무진하게 대사를 합니다. 막 뭐 내가 돈을 뭐 많이 벌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한테 너는 왕의 똥구멍을 핥은 자야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재상 자리를 막 제안하는데 아니 나는 재상 자리 필요 없어 그거 할 바에는 시궁창 속에서 노래하는 돼지가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 메시지들이 저한테 주는 게 엄청 난 거였죠.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살까. 그러고는 이제 장자와 나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라고 했을 때 세계를 보는 시선이 너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자는 세상을 일단 카오스로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혼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은 뒤죽박죽이야. 세상은 혼돈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 사실은 그러니까 장자 공부하신 분들 손에 많겠지만 세상은 혼돈이야라고 장자가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장자는 엄청 두꺼운 책이 싹 다 이야기로 우화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 추측하고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은 다 저의 해석입니다. 근데 이제 혼돈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때 저한테 다가온 메시지가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장자를 못 놓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저한테 세상은 질서지어야 하는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깨봉에 공부하러 왔을 때도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 혼란스러워.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냥 봤을 때. 그러니까 저 사람들한테 올바른 가치가 없어서 저 사람 저런 거야. 이런 식의 그러니까 그렇죠 선생님. 그렇죠. 저도 인정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다 관점이긴 한데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맥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질서를 잡아야 되고 올바른 가치를 알려줘야 돼. 근데 이제 제 삶을 돌아봤을 때 저는 예를 들어서 이제 10대 후반 때부터 막 정교조 선생님들 따라다니면서 20대 말까지 계속 그렇게 살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삶에서 어떤 가치나 당위가 없던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막 좋은 세상 이렇게 해서 살 때마다 그게 한 번도 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된 적이 없고 괴롭기만 하고 사람을 비난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어마무시하게 많은 그 착오들을 거쳤는데 그러니까 뭐 비폭력 대화를 연습한다든지 그러니까 내 말이 너무 센가? 이렇게 해볼까? 아니면 저렇게 해볼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랑 이렇게 해볼까? 식으로 방 안에 웃으면서 얘기를 해볼까? 뭐 이렇게 많이 했는데 사실 그게 아니고 척도 자체를 보라고 장자가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혼돈이 등장하는 우화가 딱 하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혼돈의 그러니까 이야기 속에서 주인공이 혼돈으로 등장해요. 진짜 짧은 5줄인데요. 그러니까 남해의 임금을 숙이라고 북해의 임금을 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앙의 임금을 혼돈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숙과 홀이 때마침 혼돈의 땅에서 만났는데 혼돈이 그들을 매우 융숭하게 대접을 해줘요. 그래서 너무 감동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혼돈의 은혜에 보답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둘이서 막 의논을 해요. 그러고는 혼돈을 봤는데 사람한테는 눈, 코, 귀 7개 구멍이 있는데 혼돈한테는 없다. 우리가 뚫어주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둘이서 혼돈에게 하루에 하나씩 구멍을 뚫습니다. 그러고 이제 7일이 되는 날 혼돈이 죽어버려요. 이게 딱 5줄로 이어지는 글자인데 그 문장인데 너무 제가 읽었을 때는 너무 적나라하게 묘사를 해준 거죠. 우리가 우리의 척도라고 하는 거 그리고 질서를 짓는 거는 잘 아시겠지만 내가 갖고 있는 당연한 거는 당연히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당연히 올바른 거를 척도로 놓고 거기에 사람을 끼워 맞추고 그거는 생명을 죽이는 일이다라고 장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주는 저한테 메시지가 굉장히 컸거든요. 나는 되게 옳은 걸 얘기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다른 사람 입장에 기훈이한테 내가 이게 옳은 거잖아라고 얘기하면 어떤 면에서는 기훈이의 그 다리를 제가 잡아째고 생명력을 죽이는 일이 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살펴봤는데 그러니까 장자가 얘기하는 거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딱 2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로 갖고 있는 거는 실제로 세상에 옳다고 하는 게 있는 거야?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진짜 다이나믹한 예시들을 드는데 그러니까 장자는 기본적으로 인간이 주인공으로 등장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등장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매우 많지는 않고요. 몇 명의 철학자들과 그리고 그 숫과 홀, 뭐 알 수 없는 뭐 인기지리 무신 뭐 하여튼 되게 알 수 없는 인물들과 무생물, 생물 막 가리지 않고 다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진짜 절세 미녀가 있어. 근데 미꾸라지한테 그거는 절세 미녀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옳다고 하는 거는 네 관점에서 옳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를 주구장창 하고 있는데 되게 다양한 예시를 들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생각해보니까 나의 옳음과 저 사람 옳음이 다르고 내가 옳다고 하는 것도 내 관점에서 옳은 거잖아. 이런 생각이 1차적으로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 제가 자연에서 보라라고 제목을 지은 거는 장자가 세계를 구현할 때는 자연을 일단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자연은 아시다시피 계속 흐르잖아요. 무상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게 옳아라고 생각할 때는 내가 어떤 경험한 거 그리고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붙잡아서 옳아 이렇게 그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우리가 뭔가 해석을 한다는 거는 다 과거의 일인 거예요. 아니면 그 과거의 일을 바탕으로 미래를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금 현재는 해석할 수가 없는 왜 이런지 좀 궁금하긴 한데 하여튼 그 패턴으로 계속 사고를 하고 있는 거여서 사실은 지금 현존한다면 붙잡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건데 근데 우리는 이렇게 뭔가 제가 겪은 사건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페미니즘 공부할 때가 제일 그게 극강으로 치달았었는데 어떤 강남역 사건 그리고 내가 겪은 사건 과거에 있었던 거를 일반화 시켜가지고 여성은 피해자고 남성은 가해자야 이런 식으로 일반화를 시켜버리는 거죠. 이게 되게 강하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숫가울처럼 그러니까 여기는 기훈이라는 사람인데 기훈이로 안 보이고 남자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남자의 밑바탕에는 가해자야 이 사람 권력자야 이런 식으로 사람을 계속 보게 되는 거죠. 그럼 상대적으로 저는 나는 여성이고 피해자야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투쟁을 하는 위치에 계속 놓이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척도 질서 안에 서로가 다 갇혀 있으니까 하면 할수록 계속 부자유해지는 그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우리 사고 패턴에 이런 게 있고 근데 이런 그 계속 무상한 흐름을 내가 어떤 걸 일반화해서 포착을 해버리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니체 공부를 하진 않았지만 니체는 망각은 축복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망각하면서 인간은 살아야 되는데 내가 딱 붙잡아서 움켜쥐고 있는 게 있는데 장자는 그거를 욕망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자 얘기를 보면 욕망의 불씨를 꺼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들어요. 근데 그 이유는 욕망의 불씨를 끄지 않으면 상대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근데 저도 보면 사실은 그 질문을 다시 돌이켜 보는 거죠. 세상을 질서 잡고 싶어 하는 그 제 질문을 봤을 때 그러니까 질서를 잡고 싶은 내 마음은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됐으면 좋겠어라는 그 욕망이 너무 덕지덕지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면 참 좋은데 그러니까 그걸 할 땐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그런 그 욕망이 계속 붙어서 그 욕망으로 내가 뭔가를 붙잡아서 계속 거기서 씨름을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욕망이 계속 붙어요. 제가 돌이켜보면은 내가 뭔가를 더 잘 알고 있어. 내가 너를 가르칠 거야. 이런 그러니까 그거를 나의 어떤 그 어깨 힘으로 삼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서 끊임없이 내가 다른 걸 욕망하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돈 이런 걸 욕망하진 않았지만, 끊임없이 어떤 관계에서 내가 우위에 지식이라는 걸로 우위에 점하고 싶은 욕망이 계속 붙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장자가 이 두 개를 가장 경계를 합니다. 그래서 뭐 심지하고 욕망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세상은 계속 무상하고 그러니까 장자한테는 이제 절대적인 윤리라는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이런 것도 제가 해석하기로는 거부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러면 윤리는 어떻게 만들까 장자한테 이제 여기서 사실 못 풀었습니다. 왜냐면 그 장자의 윤리를 해석을 삶에서 붙여야 되는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일단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물화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절대적인 척도에 끼워 넣지 말고 네가 실제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정말 예민하게 그러니까 그냥 필리야? 이런 정도가 아니고 착 붙어서 저 사람의 리듬과 너의 리듬이 그냥 진짜 알아차리지도 못할 정도로 흐르게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봤을 때 그게 이제 막 구체적으로 와닿진 않아가지고 더 설명을 못하겠지만요.
어쨌거나 이런 그 장자를 공부하면서 흐름을 봤을 때, 그러니까 저한테 세상이라고 하는 거는 질서지고 싶고, 그리고 질서가 필요하면 나한테는 힘이 필요해,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공부를 한다는 것도 사실 깨봉이 처음 왔을 때는 진짜 강력한 힘을 필요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주관이 뚜렷하고 내가 정말 그 선악이라는 게 뭔지 명료하게 구분하고 내가 이렇게 가야 되라고 방향을 막 제시하고 진짜 명료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공부를 하러 온 게 저는 컸거든요. 근데 이제 장자를 배우면서 세상을 산다는 거는 채우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비워야 되는 거고, 그럴 때야 네가 원하는 인생, 그러니까 자유, 진짜 바람 같은 삶을 살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끝입니다. 쓰신 게 저랑 공감되는 부분이 되게 많아서 재밌게 읽었는데, 절대적인 기준 없이 사람들과 어떻게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새롭게 내 맘대로 하면서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내 맘대로 조종할 수 있을까? 그게 제일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저의 욕망과 닮아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 해결책으로 제시하신 부분이 혼돈처럼 이 12분별이 없어지면 지배욕은 자연히 사라지는 것인지, 그런 질문이 떠올랐거든요. 왜냐하면 이 기준이 사라졌다면 더 낫고 더 못한다는 판별할 그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자연이 지배할 수가 없어서 사라지는 것인지, 아니면 지배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인지, 그게 조금 궁금했어요. 못하게 된 건지 안 하고 싶어진 건지. 그러니까 숲거울이 왜 혼돈에게 융성하게 대접받았다고 느꼈을까라고 했을 때 제가 추측했던 거는 그냥 저희 경험상으로는, 그러니까 혼돈은 아무런 척도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윤리가 없냐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는 뭔가 이제 인식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뭘 붙잡아야 인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근데 그게 이제 방편이라는 걸 아는 것과 알지 않는 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뭔가를 지배하겠다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를 너가 맞춰,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혼돈은 그런 생각을 안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질문이 뭐? 대답이 된 것 같아요. 애초에 지배할 마음이 들지 않았다. 네, 지배라는 개념은 없을 것 같아요. 이전에 가지고 있던 관점과 장자를 만난 후에 세상을 보는 그 관점이 많이 바뀌었고, 그래서 굉장히 다른 이제 개인적인 변화를 겪으신 것 같은데, 근데 왜 장자를 그만 공부하고 싶다고 하셨는지가 그러니까 그만 공부하고 싶다고 제가 던지긴 했는데요. 사실은 글 쓰면서 더 공부하고 싶다 이런 마음 더 많이 들었고 요번에. 근데 이제 글은 뭐 읽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근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이런 그 척도나 이런 시비 문제를 한 2년을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제로. 이거를 이제 좀 버리고 싶다. 이 장자는 이제 떨쳐버리고 싶다. 왜냐면 장자는 만날 게 저는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해결이 안 돼서 계속 붙잡고 있는 것 같기는 해서 다르게 만날 수 있는 게 훨씬 많은데 제가 여기까지만 계속 보는 것 같아요.